안녕하세요. 신통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인류 근대 문명의 시작점이자 오늘날의 현대가 있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르네 데카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글 스칼라라든지 구글 학술 검색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글 학술 검색 사이트에 처음 접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유명한 문구 하나가 나옵니다. 아이작 뉴턴의 말인데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 뉴턴의 거인에는 르네 데카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데카르트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인류의 현대 문명도 있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데카르트는 단순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철학적 명제를 넘어서 현대 수학과 철학이 있을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에 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데카르트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르네 데카르트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데카르트의 이 삶과 업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데카르트는 1596년 이 프랑스의 부유한 관료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생후 1년 만에 어머니와 사별을 했습니다. 10세 때는 예수회의 이 라플래슈 학교에 입학을 해갖고 철학을 배웠고요. 이때 데카르트는 늘 창백한 안색과 마른 기침을 달고 살 정도로 몹시 병약했기 때문에 의사들은 오래 살지 못할 것으로 진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들의 포기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처럼 데카르트를 돌봐주었었던 유모가 있었고요. 그 유모 덕분에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카르트가 성장하면서 이 병약했기 때문에 덕을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프다는 이유로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 누워있다가 수업을 늦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이 데카르트는 침대에 누워서 사색하는 습관을 평생 가지게 됩니다. 그 뒤로 이 데카르트는 푸아티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법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엄청난 천재들이 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데카르트 또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신만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세상 경험을 할 목적으로 군인이 되게 됩니다. 당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 가서 목숨을 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무렵 이 30년 전쟁이 일어났고 데카르트는 이 전쟁을 한번 눈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부교 진영에 속하는 바이에른 휘하의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은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페르디난트 2세의 대관식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가 1619년 11월 10일에서 11일로 넘어가는 밤이었는데 커다란 벽난로가 있는 방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데카르트가 거리를 걷다가 거센 폭풍을 만나서 필사적으로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데카르트가 방 안에 있었는데 방이 희미해지더니 갑자기 귀청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를 듣는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 꿈은 데카르트가 백과사전이 놓인 책상에 앉아 있고요. 그 백과사전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또 다른 책을 발견하고 아무렇게나 펼쳤는데 거기에 이 로마 시인 아우소니우스가 쓴 시의 첫 행이죠. 나는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구절을 읽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다음날 온종일 이 세 가지 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꿈이 자신을 학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결국 데카르트는 1621년 군인의 길을 포기하고 이후 순수 학문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철학자 이 레제 콜라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서양 철학이 플라톤에 대한 각주라고 한다면 근대 서양 철학은 데카르트에 대한 각주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 서양 철학은 데카르트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적 명제인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이제 있습니다. 이 철학 명제는 데카르트가 1637년에 출간한 방법 소설에서 등장을 했고요. 이 방법 소설은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이면서 그 부제목이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학문에서 진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의 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방법 소설은 확실한 것으로 증명되지 않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무존재의 철학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방법적 회의를 시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인식을 제거하고 확실한 인식만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것들을 모두 의심하는 것이고요.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닌 진리 발견을 위한 의심을 말합니다. 실제로 데카르트는 방법소설에서 내가 의심하기 위해서만 의심하고 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는 회의주의자들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내 모든 의도가 향하는 것은 나를 확신시키는 것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을 참된 것으로 간주했는지, 그래서 학문에 있어 확고하고 불변하는 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정복시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방법적 회의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냅니다. 이 방법적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1641년 출간된 성찰이라는 철학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데카르트가 첫 번째로 의심하는 것은 감각적 인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때때로 오류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 사물이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사물의 색상이나 형상, 크기 등을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온 모든 인식들이 모두 의심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러면서 요 감각적 인식에 대한 첫 번째 의심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이제 두 번째로 의심한 것은 관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거나 나의 육체가 여기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의 어떤 관념, 이 관념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주 생생한 꿈을 꾸면서 진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 자신이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실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서 의자에 앉아 있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서 근원하는 관념마저도 의심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카르트가 의심한 것은 보편적 지식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경험으로부터 온 관념 말고도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암과 지식 또한 모두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것은 사악한 악령이 나를 속여서 잘못된 인식 자체를 주입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하고도 연결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나 자신이 알고 있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완전한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죠. 이러한 지식들 또한 사실은 1 더하기 1은 3인데 잘못된 지식을 악령으로부터 주입받아서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카르트는 모든 방법적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러한 회의와 생각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회의와 생각을 하는 주체인 나 자신은 그렇다면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도출이 되어서 생각하는 주체인 나 자신의 존재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라는 철학적 명제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앞선 그 코기토 명제만큼 중요한 데카르트의 또 다른 업적은 좌표계의 발명입니다.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서로 다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발달되어 왔었던 기하학이라든지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리스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기하학,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대수학, 이것이 데카르트의 좌표 위에서 해석 기하학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지금도 직교 좌표계를 두고 카르테시안 코오디네이트, 데카르트 좌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후 뉴턴이 미적분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데카르트 좌표에 기초한 대수적 함수의 개념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데카르트가 이 좌표를 창안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바로 파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카르트는 어려서부터 병약했기 때문에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루는 데카르트가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를 보고 있다가 파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좌표계를 떠올리게 된 거고요. 파리가 움직이는 것을 x의 값과 y의 값을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직선뿐만 아니라 원, 타원, 쌍곡선과 같은 기하학적 도형도 모두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수학과 관련된 업적은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방정식에 미지수 x를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637년에 출간했던 방법서설, 이 책에서는 미지수를 현재와 같이 x, y, z로 표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글자 중에서 왜 하필 x를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전까지 수학에서 어떤 수, 미지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방법이 나라별로 다 달랐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로는 이 x의 등장으로 언어를 불문하고 세계의 모든 수학 언어를 통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 업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학자로서의 데카르트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코기토 명제가 담긴 철학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요 방법 서설. 이 책은 원래 이제 이 자연과학 관련 서적인 굴절광학이라든지 기상학이라든지 기하학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된 것이었습니다. 굴절광학에서 빛의 현상의 하나인 굴절의 법칙을 최초로 이제 제시를 하게 되고요. 기상학에서는 비, 바람, 구름 이것과 같은 자연 현상, 특히 이제 무지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학자로서의 데카르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하학에서는 대수학과 기하학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데카르트는 이 방법 서설을 수학과 과학으로 들어가기 전 사고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서문격으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데카르트는 이 방법 서설을 집필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물질과 운동으로 모두 설명하고자 했고 1633년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세계 혹은 빛에 대한 논고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데카르트는 세상이 물질과 그것의 운동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연의 모든 현상은 물질과 운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는 지구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도 있고요. 공간을 꽉 채운 미세한 물질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질도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물질은 신이 부여한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운동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요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 요 그림의 경우에는 세계 혹은 이 빛에 대한 논고에서 데카르트가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생각한 우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기 소용돌이의 중간에 있는 S, E, A, 입실론 요것과 같은 것이 이제 북박이 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항성이고 이 중에서 요 S 부분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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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우리의 우주, 태양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 G, H, H 요 부분, 연두색으로 강조된 부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우주, 다른 항성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태양계 내에 요 화성, 목성, 토성 요런 거는 당시 사용했던 행성의 기호로 적혀져 있고 여기 T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테라,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로 표시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상단에 요 강처럼 흐르는 뭐 K, D, Q, R 요 붉은색 선 요거는 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요 데카르트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물질과 운동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요 데카르트가 요 소용돌이와 같은 순환형 혹은 원형의 운동이 요 우주의 기본적인 운동이 되고 이러한 소용돌이 운동으로 지구나 화성과 같은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 또한 지구의 주위를 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이후에 뉴턴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뭐 뉴턴이 이 데카르트의 주장들을 이제 반박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들게 되는 뉴턴 역학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데카르트는 의학과 해부학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 의학과 해부학에 관심을 두는 것은 데카르트가 인간의 영혼을 찾고 싶은 그런 호기심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카르트는 네덜란드에 있을 때 이 인간의 영혼을 찾기 위해 인체를 해부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데카르트는 시상 상부 쪽에 송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송가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육체와 정신이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지금 볼 때 이거는 데카르트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도입한 육체와 정신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인체에도 적용을 하느라 생긴 오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데카르트는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 불가능하지만 육신에 해당하는 물질, 이 물질은 분할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정신과 육체를 각각의 두 실체로 규정한 심신이원론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신과 육체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만 결코 1대1로 합쳐져 있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물질인 손, 발이 잘려나가더라도 정신은 그만큼 잘려나가서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데카르트의 전략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논증하려고 하는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정신의 작용을 뇌의 작용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심리학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출현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연구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데카르트의 삶과 업적을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병약한 한 인간과 몽상가로서의 측면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태어나서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몰아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와 같은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성적 확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적 회의를 통한 철학적 사유를 통해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철학적 명제에 도달했고요. 동시에 근대 철학과 수학과 과학의 문을 열어 젖힘으로써 현대 문명이 있을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데카르트가 없었다면 뉴턴도 없었을 것이고 뉴턴이 없었다면 아인슈타인도 없었을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닐스 보어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현대 문명은 분명 데카르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말씀드린 1611년 11월 11일 새벽에 데카르트가 꾸었던 세 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꿈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병약했던 데카르트라든지
그리고 이 데카르트가 꾸었던 세 번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상 신통환 교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